전라남도 구례군 산내면 지리산 자락에 자리 잡은 작은 한옥집에서 73세의 장문수 노인이 새벽 5시면 어김없이 눈을 떴어요. 옆에서 코를 골며 자고 있는 진돗개 복돌이를 바라보며 문수는 작은 미소를 지었죠. 복돌아, 일어나거라. 또 하루가 시작됐다. 복돌이는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며 문수의 손을 헤쳤어요. 이런 모습을 보면 동네 사람들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곤 했죠. 아들과 의절하고 개만 끼고 사는 괴짜 영감이라고 수군거렸거든요. 문수는 마당에 나가 우물에서 찬물을 길어 세수를 하고 복돌이에게 밥을 챙겨줬어요. 밥그릇에 쌀밥과 멸치 국물을 부어주며 말을 걸었죠. 오늘도 맛있게 먹어라. 아버지가 정성껏 끓인 거야. 혼자 사는 노인이 개에게 말을 거는 모습이 외로워 보일 수도 있었지만 문수의 얼굴엔 평온함이 가득했어요. 오히려 서울에 사는 아들 장기훈 생각을 할 때가 더 괴로웠죠. 기훈은 45살의 건설업 사업가로 성공한 인생을 살고 있었어요. 강남에 사무실을 두고 아파트 분양업을 하며 연 매출 수십억을 올리는 잘 나가는 사업가였죠. 하지만 아버지를 대하는 태도는 차갑기만 했어요. 아버지, 요양원 얘기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산골에서 혼자 계시면 위험해요. 한 달에 한 번 걸려오는 전화에서 기훈은 늘 같은 말만 반복했어요. 하지만 문수는 단호했죠. 내 인생 내가 마무리한다. 복돌이만 있으면 돼. 기훈은 아버지의 고집을 이해할 수 없었어요. 돈도 충분히 있고 서울에 올라와서 편하게 살 수 있는데 왜 굳이 그 산골에서 개나 키우며 살겠다는 건지 답답하기만 했죠. 시골 늙은이들은 다 저래. 고집불통이야. 기훈은 주변 사람들에게 아버지를 그렇게 표현했어요. 효도는 돈으로 하는 거라고 생각하며 매달 용돈을 붙여드리는 것으로 아들 도리를 다했다고 여겼죠. 하지만 문수는 아들의 마음을 다 알고 있었어요. 어릴 적 그렇게 다정했던 기훈이 언제부터인가. 차가워진 이유도 돈만 보내면서 의무감으로 전화를 거는 것도 모두 알고 있었죠. 저녁이 되면 문수는 방 한쪽에 마련된 작은 책상에 앉아 붓을 들었어요. 먹을 갈아가며 정성스럽게 글씨를 써내려갔죠. 복돌이는 그런 문수 옆에 조용히 앉아 지켜봤어요. 복돌아, 아버지가 뭔가 준비하고 있는 것 같지? 문수는 붓을 멈추고 복돌이를 바라봤어요. 복돌이는 고개를 기울이며 문수를 바라봤죠. 마치 모든 걸 이해하고 있다는 듯이 말이에요. 동네 사람들은 문수가 밤마다 무엇을 쓰고 있는지 궁금해했어요. 옆집 오영숙 할머니는 가끔 창문 너머로 문수가 진지하게 붓글씨를 쓰는 모습을 봤죠. 문수 영감이 유언장이라도 쓰는 건 아닐까? 영숙은 그런 생각을 하면서도 차마 물어보지는 못했어요. 문수는 동네에서도 과묵하기로 유명했거든요. 하지만 복돌이에게만큼은 마음을 활짝 열고 지냈어요. 복돌아, 세상에서 제일 믿을 만한 건 사람이 아니라 너 같은 개구나. 사람은 변해도 개는 변하지 않잖아. 복돌이는 문수의 손을 핥으며 꼬리를 흔들었어요. 그 모습을 보며 문수는 또다시 붓을 들어 무언가를 적어 내려갔죠. 무엇을 준비하고 있는 건지 아무도 모른 채로 말이에요. 3개월 후 구례 산내면에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어요. 장문수 노인이 심근경색으로 홀로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이었죠. 첫 발견자는 옆집 오영숙 할머니였어요. 아이고, 문수 영감님. 영숙은 이틀째 문수의 집에서 아무 소리도 나지 않는 걸 이상히 여겨 창문을 두드렸어요. 하지만 대답이 없었죠. 복돌이만 마당에서 슬픈 울음소리를 내고 있었거든요. 복돌아, 할아버지 어디 계시니? 복돌이는 영숙을 보더니 집 안쪽을 향해 몇 번 짖었어요.
불안한 마음에 영숙이 문을 열고 들어가 보니 문수가 안방에서 평화롭게 눈을 감고 있었죠. 아이고, 이를 어쩌나. 영숙은 즉시 119에 신고했고 곧이어 기훈에게도 연락이 갔어요. 하지만 기훈은 중요한 사업상 미팅이 있다며 당장 내려올 수 없다고 했죠. 장례는 간소하게 치러주세요. 제가 모든 비용 다 대겠습니다. 전화 너머 기훈의 목소리는 놀랍도록 차분했어요. 마치 남의 일처럼 들렸죠. 동네 사람들은 혀를 찼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어떻게 저렇게 태어날 수가 있지? 장례식장은 구례읍 내 작은 곳으로 정해졌어요. 조문객들은 대부분 동네 주민들이었고 기훈은 장례 이틀째가 되어서야 모습을 드러냈어요. 검은색 정장을 입고 나타난 기훈을 보며 사람들은 수군거렸죠. 저 사람이 문수 영감 아들이구나. 참 늦게도 왔네. 기훈은 형식적으로 절을 하며 조문객들에게 인사했어요. 하지만 정작 아버지의 영정을 제대로 쳐다보지도 않았죠. 그때였어요. 실례합니다. 김태준 변호사입니다. 중년의 남자가 서류 가방을 들고 장례식장에 나타났어요. 사람들은 웅성거렸죠. 시골 노인의 장례식장의 변호사라니 무슨 일인지 궁금해했거든요. 고인께서 생전에 작성하신 유언장이 있습니다. 지금 읽어드리겠습니다. 김태준은 봉투에서 정성스럽게 작성된 유언장을 꺼냈어요. 문수의 정갈한 붓글씨로 쓰인 유언장이었죠. 본인 장문수는 정신이 온전한 상태에서 이 유언을 남깁니다. 김태준이 유언장을 읽기 시작하자 장례식장은 조용해졌어요. 기훈도 처음으로 진지한 표정을 지었죠. 본인의 모든 재산은 진돗개 복돌이를 유일한 상속인으로 한다. 순간 장례식장이 술렁였어요. 사람들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죠. 개에게 재산을 상속한다고요? 뭐라고요?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기훈이 벌떡 일어서며 소리를 질렀어요.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죠. 구례 산내면 토지 4,000평, 시가 40억 원 상당의 땅과 현금 2억 원을 모두 진돗개 복돌이에게 물려준다. 김태준은 담담하게 유언장을 끝까지 읽었어요. 기훈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고개를 흔들었죠. 걔한테 40억짜리 땅을 넘긴다고? 아버지가 제정신이 아니었어. 그때 한쪽 구석에서 조용히 앉아있던 복돌이가 갑자기 일어섰어요. 목에 찬 낡은 가죽 목줄이 햇빛에 반짝였죠. 잠깐 저 목줄 좀 봐보세요. 김태준이 복돌이에게 다가가더니 목줄을 자세히 살펴봤어요. 그리고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죠. 목줄 안쪽에 뭔가 숨겨져 있습니다.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김태준이 조심스럽게 목줄을 뜯어보니 안쪽에 작은 은색 열쇠가 꿰매어져 있었어요. 이게 뭘까요? 영숙 할머니가 중얼거렸어요. 기훈은 즉시 열쇠를 빼앗으려 했지만 복돌이가 으르렁거리며 경계했죠. 복돌아, 이리 와. 아저씨가 나쁜 사람 아니야. 기훈이 달래려 했지만 복돌이는 꿈쩍도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기훈에게서 멀어지려 했죠. 이상하네요. 왜 저렇게 경계하지? 조문객들이 수군거렸어요. 그때 영숙 할머니가 나서서 말했어요. 문수 영감님이 살아계실 때 하신 말씀이 있어요. 복돌이 목줄은 절대 함부로 건드리지 말라고 하셨거든요. 사람들은 더욱 궁금해했어요. 도대체 그 열쇠가 무엇을 여는 건지, 왜 문수가 복돌이에게만 맡겼는지 말이에요. 기훈은 이 모든 상황이 믿어지지 않았어요. 아버지가 정말로 개에게 40억 원의 재산을 물려준다는 것도, 그 개의 목줄에 정체불명의 열쇠가 숨겨져 있다는 것도 말이에요. 이건 유언 무효 소송을 걸어야겠어. 기훈은 이를 악물며 중얼거렸어요. 하지만 복돌이는 여전히 그 자리에 앉아 기훈을 빤히 바라보고 있었죠. 마치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듯이 말이에요.
장례를 마친 기훈은 복돌이를 데리고 서울로 올라갔어요. 오영숙 할머니가 말렸지만 기훈은 들은 채도 하지 않았죠. 그건 복돌이한테만 맡기신 거래요. 문수 영감님이 죽기 전부터 누누이 말씀하셨어요. 할머니, 제가 아들인데 걔보다 못한 취급을 받을 순 없어요. 기훈은 복돌이를 억지로 차에 태우고 서울로 향했어요. 복돌이는 내내 슬픈 울음소리를 냈지만 기훈은 신경 쓰지 않았죠. 강남 사무실에 도착한 기훈은 직원들을 모두 퇴근시키고 혼자 남았어요. 그리고 복돌이의 목줄을 벗기려 했죠. 하지만 복돌이는 필사적으로 저항했어요. 가만히 있어. 이것만 보고 다시 채워줄게. 기훈은 복돌이를 달래며 조심스럽게 목줄을 벗겼어요. 목줄 안쪽에서 작은 은색 열쇠를 발견했을 때 기훈의 손이 떨렸죠. 이게 뭘 여는 열쇠일까? 기훈은 열쇠를 자세히 살펴봤어요. KB은행 금고 열쇠라는 작은 글씨가 새겨져 있었죠. 기훈은 즉시 아버지 명의로 개설된 금고가 있는지 확인했어요. 다음 날 아침 기훈은 KB은행 강남 지점을 찾았어요. 직원에게 문의하니 정말로 장문수 명의의 금고가 있었죠. 고인의 아드님이시군요. 신분증과 상속 서류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기훈은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아버지가 도대체 무엇을 숨겨놓았을까 궁금했거든요. 혹시 더 많은 재산이 있는 건 아닐까 하는 기대도 있었죠. 금고를 열자 기훈은 실망했어요. 생각보다 별것 없어 보였거든요. 작은 USB 하나, 오래된 흑백 사진 한 장, 그리고 편지 한 통이 전부였어요. 편지 봉투에는 기훈아, 이걸 보면 늦지 않았다고 생각해라고 아버지의 정갈한 글씨로 적혀 있었죠. 기훈은 편지부터 펼쳐봤어요. 기훈아, 아버지가 죽고 나서야 이 편지를 읽고 있겠구나. 내가 정말 궁금해할 것들을 여기 남겨뒀다. USB를 확인해봐라. 그리고 내 어머니 사진도 함께 말이다. 기훈의 손이 떨렸어요. 어머니 얘기는 평생 금기어였거든요. 아버지는 어머니에 대해 한 번도 말해준 적이 없었어요. 사무실로 돌아온 기훈은 즉시 USB를 컴퓨터에 꽂았어요. 첫 번째 파일은 동영상이었죠. 화면에 젊은 시절의 아버지와 아름다운 여인이 나타났어요. 저게 우리 어머니구나. 기훈은 처음 보는 어머니의 모습에 눈물이 났어요. 하지만 곧 충격적인 장면이 펼쳐졌죠. 어머니가 어린 기훈을 안고 있다가 갑자기 가방을 싸는 모습이었어요. 미안해, 문수야. 나는 이런 시골 생활을 견딜 수 없어. 기훈이를 잘 키워줘. 어머니는 그렇게 말하고는 집을 나가버렸어요. 기훈은 충격을 받았죠. 평생 어머니가 병으로 돌아가신 줄 알았는데 사실은 자신을 버리고 떠난 거였어요. 하지만 더 충격적인 건 두 번째 파일이었어요. 기훈 자신의 목소리가 녹음된 파일이었죠. 아버지는 이제 치매 기운도 있고 판단력도 떨어지셔. 요양원에 모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기훈이 지인들과 나눈 대화였어요. 아버지를 치매 환자 취급하며 무시하는 내용이 그대로 녹음되어 있었죠. 시골 늙은이들은 다 고집불통이야. 효도는 돈으로 하는 거지. 뭘 그렇게 복잡하게 생각해. 기훈은 자신의 목소리를 들으며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아버지가 언제 이런 대화를 녹음했을까요? 전화 통화 중에 몰래 녹음한 걸까요? USB에는 마지막으로 아버지가 직접 녹화한 동영상이 있었어요. 기훈아, 내가 이걸 보고 있다면 아버지는 이미 세상을 떠났을 거다. 내 어머니는 널 사랑했지만 가난한 시골 생활을 견디지 못했어. 그건 내 잘못이 아니야. 화면 속 아버지는 여전히 자상한 표정이었어요. 하지만 넌 어른이 되어서도 아버지를 이해하려 하지 않았구나. 돈만 보내면 효도라고 생각했지.
아버지가 정말 원했던 건 내 마음이었는데. 기훈은 고개를 숙였어요. 아버지의 말이 모두 맞았거든요. 그래서 아버지는 마지막 선택을 한 거야. 복돌이에게 재산을 맡긴 이유를 이제 알겠니? 복돌이는 한 번도 아버지를 배신한 적이 없거든. 동영상이 끝나자 기훈은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그때 휴대폰이 울렸죠. 기훈 씨, 큰일 났어요. 뉴스에 나왔어요. 직원의 목소리가 당황스러워 들렸어요. 기훈은 급히 뉴스를 확인했죠. 화면에는 충격적인 제목이 떠 있었어요. 진돗개에게 40억 재산 상속한 시골 노인. 과연 정신이 온전했나? 기훈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자신의 이름과 사진까지 공개되어 있었거든요. 기훈의 휴대폰이 쉴 새 없이 울렸어요. 기자들, 방송국, 심지어 예능 프로그램 작가들까지 연락이 쏟아졌죠. 장기훈 사장님이시죠? MBC 시사 프로그램입니다. 인터뷰 요청 드리고 싶은데요. KBS 아침 뉴스에서 연락드렸습니다. 이 특별한 상속 사건에 대해 기훈은 전화를 받을 때마다 진땀을 흘렸어요. 하루아침에 전국적인 화제거리가 되어버린 거죠. 인터넷 댓글들은 더욱 가혹했어요. 아들이 얼마나 못됐으면 걔한테 재산을 물려줬을까? 효도 못한 자업자득이네. 그 많은 돈을 걔가 어떻게 써? 참 기가 막히네. 기훈은 회사 직원들의 시선조차 피하게 되었어요. 평소 존경받던 사장님이 하루아침에 걔만도 못한 아들로 낙인 찍힌 거였죠. 사장님, 어떻게 해야 할까요? 거래처에서도 연락이 오고 있어요. 비서 김미영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기훈은 이마를 짚으며 한숨을 쉬었죠. 아버지, 이미지 회복부터 해야겠어. 인터뷰 신청한 곳 중에서 제일 영향력 있는 데로 잡아줘. 기훈은 급히 이미지 관리에 나섰어요. KBS 아침 방송에 출연해서 아버지를 그리워하는 효자 연기를 시작했죠. 저희 아버지는 평생 걔를 사랑하신 분이었어요. 복돌이를 정말 아들처럼 키우셨거든요. 방송에서 기훈은 눈물까지 흘리며 연기했어요. 심지어 복돌이까지 스튜디오로 데려와서 함께 출연했죠. 복돌아, 할아버지 그리우지? 카메라 앞에서 기훈이 복돌이를 쓰다듬자 복돌이는 불편한 듯 몸을 피했어요. 하지만 시청자들은 그런 미묘한 반응을 눈치채지 못했죠. 기훈의 이미지 세탁은 처음엔 효과가 있는 것 같았어요. 댓글들도 조금씩 호의적으로 바뀌기 시작했거든요. 아버지를 그렇게 사랑했구나. 복돌이랑 같이 있는 모습이 정말 감동적이네. 하지만 이런 평화는 오래가지 못했어요. 며칠 뒤 지역신문에 충격적인 칼럼이 실렸거든요. 제목부터 예사롭지 않았어요. 아들에겐 증오, 걔에겐 믿음을 남긴 이유. 글을 쓴 사람은 구례 지역 신문기자 출신인 박정호였어요. 50대 중반의 베테랑 기자로 장문수의 생전 모습을 면밀히 취재한 결과를 공개한 거였죠. 장문수 씨는 생전에 마을 사람들에게 아들 자랑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다. 오히려 아들이 나를 치매 환자 취급한다며 속상해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박정호는 구례 마을 곳곳을 돌아다니며 문수의 진짜 모습을 취재했어요. 그 결과는 기훈에게 치명적이었죠. 장문수 씨는 매달 아들에게서 용돈을 받았지만 이건 동정이지 사랑이 아니다라고 주변에 털어놓았다. 특히 아들이 요양원 입소를 권유할 때마다 날 골칫거리 취급하는구나며 눈물을 흘렸다는 증언도 있다. 더 충격적인 건 오영숙 할머니의 증언이었어요. 문수 영감은 돌아가시기 며칠 전에도 기훈이가 전화로 나를 치매 환자라고 했다며 울분을 토했어요. 내가 정신이 온전하다는 걸 보여주고 싶다고 하시더라고요. 박정호의 칼럼이 포털 사이트 메인에 오르면서 여론이 완전히 뒤바뀌었어요. 역시 아들이 문제였네.
아버지 마음을 몰라줬구나. 치매 환자 취급했다고? 정말 최악의 아들이네. 걔가 더 나은 선택이었던 것 같아. 기우는 다시 한번 궁지에 몰렸어요. 이번엔 더욱 큰 파장이었죠. 거래처에서 계약을 취소하겠다는 연락까지 오기 시작했거든요. 사장님, 대우건설에서 계약 검토하겠다고 연락 왔어요. 한진그룹에서도 이미지 문제로 협력업체 재검토한다고. 기훈의 사업도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평생 쌓아온 신용과 이미지가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기분이었죠. 그날 밤 기훈은 복돌이를 바라보며 중얼거렸어요. 내가 뭘 안다고. 아버지가 널 더 사랑했다고. 복돌이는 기훈을 바라보며 슬픈 표정을 지었어요. 마치 모든 걸 이해하고 있다는 듯이 말이에요. 기훈은 결국 법적 대응에 나서기로 결심했어요. 유언 무효 소송을 준비하면서 동시에 복돌이를 이용한 재산 획득을 시도하기로 한 거죠. 하지만 기훈은 아직 모르고 있었어요. 진짜 충격은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걸 말이에요. 아버지가 숨겨놓은 더 큰 비밀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요. 기훈은 서울 강남의 유명 법무법인을 찾아갔어요. 유언 무효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였죠. 아버지가 정신이 온전하지 않았다는 걸 증명하면 됩니다. 걔에게 재산을 물려준다는 게 말이 되겠어요? 변호사 이승현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충분히 승산이 있어 보입니다. 하지만 상대방 측에서도 만만치 않을 겁니다. 소송이 시작되자 언론의 관심이 더욱 뜨거워졌어요. 연일 법원 앞에는 기자들이 몰려들었죠. 장기훈 씨, 아버지의 유언을 인정하지 않으시는 건가요? 복돌이에 대한 생각은 어떠신지요? 기훈은 매번 같은 대답만 반복했어요. 아버지를 사랑하지만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유언이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공판에서 기훈 측은 강력하게 공세를 펼쳤어요. 걔에게 재산을 물려준다는 것 자체가 정상적인 판단이 아닙니다. 고인이 말년에 판단력이 흐려졌다는 증거입니다. 하지만 상대방 변호사 김태주는 여유로웠어요. 유언장은 정식 절차를 거쳐 작성되었고 증인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고인의 진심이 담겨 있죠. 그때였어요. 법정 뒤쪽 방청석에서 오영숙 할머니가 일어섰어요. 그리고 그 옆에는 처음 보는 중년 남자가 서 있었죠. 재판장님, 중요한 증언이 있습니다. 영숙 할머니의 목소리가 법정을 가득 채웠어요. 기훈은 고개를 돌려 그 남자를 바라봤는데 묘하게 낯이 익었어요. 이분은 장민구 씨입니다. 장문수 씨, 아들입니다. 순간 법정이 술렁였어요. 기훈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그 남자를 쳐다봤죠. 장민구는 48살로 보이는 건장한 체격의 남자였어요. 기훈보다 3살 위였죠. 검게 그을린 얼굴에는 고생한 흔적이 역력했어요. 안녕하세요, 장기훈 씨. 처음 뵙겠습니다. 민구는 담담한 목소리로 인사했어요. 기훈은 말문이 막혔죠. 당신이 누구라고요? 장문수 씨의 첫째 아들 장민구입니다. 당신의 형이죠. 민구의 말에 법정은 완전히 뒤집어졌어요. 기자들은 너도 나도 카메라를 들이댔고 판사도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죠. 재판을 잠시 중단하겠습니다. 이 사안에 대해 정확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재판이 중단된 후 기훈은 민구와 마주 앉았어요. 두 사람 사이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흘렀죠.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에요? 아버지한테서 형이 있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기훈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민구는 쓴웃음을 지었죠. 당연하죠. 아버지가 당신한테 저 얘기를 했을 리가 없으니까요. 민구는 자신의 이야기를 풀어놓기 시작했어요. 저는 아버지가 22살 때 낳은 아들이에요. 하지만 어머니가 미혼모였죠.
당시엔 그런 게 큰 수치였거든요. 기우는 충격을 받았어요. 아버지에게 그런 과거가 있었다니요. 아버지는 저를 인근 수녀원에 맡기셨어요. 그리고 나중에 당신 어머니와 결혼하셨죠. 정식으로 혼인 신고도 하고 떳떳한 가정을 꾸리신 거예요. 민구의 목소리에는 원망이 섞여 있었어요. 저는 수녀원에서 자랐어요. 20살까지요. 그때서야 아버지가 누군지 알게 됐죠. 그럼 아버지가, 네, 알고 계셨어요. 제가 20살 때 처음 찾아뵈었거든요. 하지만 아버지는 저를 인정할 수 없다고 하셨어요. 당신과 당신 어머니에게 상처가 될까 봐서요. 기우는 어리둥절했어요. 이 모든 이야기가 현실 같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최근 몇 년 동안은 달랐어요. 아버지가 저를 자주 찾으셨거든요. 특히 당신이 아버지를 차갑게 대하기 시작한 후부터요. 민구의 말에 기우는 찔렸어요. 나는 버려졌고 넌 가졌지. 그런데도 넌 감사할 줄 몰랐구나. 민구의 목소리는 차가웠어요. 아버지는 돌아가시기 전에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기훈이는 아버지를 사랑하지 않는다. 하지만 너는 아버지를 그리워한다고요. 기훈은 할 말을 찾을 수 없었어요. 실제로 아버지를 사랑한 적이 언제였는지 기억나지 않았거든요. 일주일 후 친자 확인 결과가 나왔어요. 장민구는 정말로 장문수의 친아들이었죠. 더욱 충격적인 건 민구가 아버지로부터 별도의 유언장을 받았다는 사실이었어요. 이 유언장에 따르면 장문수 씨는 장민구 씨를 정식 상속인으로 인정했습니다. 김태준 변호사가 두 번째 유언장을 공개했어요. 거기에는 놀라운 내용이 적혀 있었죠. 복돌이에게 맡긴 재산은 실제로는 장민구에게 위탁한 것이다. 민구가 복돌이를 잘 돌보는 조건으로 모든 재산을 물려준다. 법원은 두 번째 유언장의 정당성을 인정했어요. 결국 40억 원의 재산은 모두 민구에게 넘어갔죠. 기우는 패닉 상태에 빠졌어요. 아버지의 재산은 물론이고 소송 비용까지 감당하느라 자신의 사업도 위기에 몰렸거든요. 이럴 수가 있나요? 기우는 법정을 나오며 중얼거렸어요. 평생 쌓아온 모든 것이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기분이었죠. 민구는 기운을 바라보며 마지막 말을 남겼어요. 아버지는 마지막까지 당신을 사랑하셨어요. 하지만 당신은 그 사랑을 몰라봤죠. 소송에서 패한 기우는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졌어요. 언론은 연일 가짜 효자의 몰락이라는 제목으로 기사를 쏟아냈죠. 거래처들은 하나둘씩 등을 돌렸고 직원들도 하나씩 회사를 떠나기 시작했어요. 사장님, 저도 이제 그만. 비서 김미영까지 사표를 내밀었을 때 기우는 정말 절망했어요. 평생 쌓아온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거든요. 미영 씨, 잠깐만 더 버텨주세요. 금방 회복될 거예요. 하지만 미영은 고개를 저었어요. 사장님, 현실을 받아들이세요. 회사 계좌에 남은 돈도 얼마 없어요. 기우는 그제야 자신의 처지를 깨달았어요. 강남 사무실 임대료도 밀렸고 직원 월급도 못 줄 상황이었죠. 결국 회사 문을 닫을 수밖에 없었어요. 술에 찌들어 하루하루를 보내던 기우는 어느 날 문득 아버지 집이 그리워졌어요. 마지막 남은 자존심마저 버리고 기우는 구례로 향하는 기차에 몸을 맡겼죠. 이제 갈 곳이 여기밖에 없구나. 구례역에 도착한 기우는 걸어서 아버지 집으로 향했어요. 예전엔 차로 쌩쌩 달렸던 길을 이제는 걸어야 했죠. 명품 정장 대신 낡은 트레이닝복을 입은 모습이 초라했어요. 아버지 집에 도착하니 민구가 마당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복돌이는 민구 곁에서 평화롭게 꼬리를 흔들고 있었죠. 왔구나. 민구는 기운을 보고도 놀라지 않았어요.
마치 올 줄 알고 있었다는 듯이 말이에요. 형, 미안해요. 기훈은 처음으로 민구를 형이라고 불렀어요. 민구는 잠시 손을 멈추고 기훈을 바라봤죠. 들어가 있어. 아버지 방에 내가 봐야 할 게 있어. 기훈은 조심스럽게 안방으로 들어갔어요. 방은 생전 아버지 모습 그대로 보존되어 있었죠. 그때 책상 위에서 두꺼운 일기장을 발견했어요. 이게 뭐지? 기훈은 일기장을 열어봤어요. 아버지의 정갈한 글씨로 빼곡히 적혀 있었죠. 첫 페이지부터 충격이었어요. 2015년 3월 5일. 기훈이가 전화했다. 요양원 얘기를 또 꺼냈다. 내가 그렇게 짐이 되나 보다. 마음이 아프다. 기훈의 손이 떨렸어요. 아버지가 자신의 말에 상처받았다는 걸 처음 알았거든요. 2016년 7월 12일. 기훈이 한 달째 연락이 없다. 복돌이가 자꾸 대문 쪽을 바라본다. 아마 기훈이를 기다리는 것 같다. 나도 기다리고 있지만 말하지 않는다. 페이지를 넘길 때마다 기훈의 가슴은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2018년 추석. 기훈이가 내려왔다. 하지만 하루 만에 올라갔다. 나와 함께 있는 시간이 지루한가 보다. 복돌이라도 있어서 다행이다. 아버지는 기훈의 모든 행동을 기록하고 있었어요. 차가운 전화 통화, 형식적인 용돈, 송금, 짧은 방문까지 모든 걸 말이에요. 2020년 5월 20일. 기훈이가 나를 치매 환자라고 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영숙이가 전해줬다. 가슴이 아프다. 내가 그렇게 초라해 보이나? 기훈은 눈물이 쏟아지는 걸 멈출 수 없었어요. 아버지가 얼마나 외로웠을지 상상도 못했거든요. 2023년 1월 3일. 민구가 찾아왔다. 기훈이 얘기를 했더니 눈물을 흘렸다. 민구는 아버지를 그리워한다. 기훈이는 아버지를 짐으로 여긴다. 참 아이러니하다. 그때 민구가 방으로 들어왔어요. 다 봤어? 기훈은 고개를 숙인 채 대답했어요. 아버지가 이렇게 생각하고 계셨다니. 아버지는 마지막까지 너를 사랑하셨어. 하지만 내가 그 사랑을 몰라줘서 상처받으셨지. 민구는 일기장의 마지막 페이지를 펼쳤어요. 2025년 1월 28일. 이제 정말 떠날 때가 된 것 같다. 기훈이에게 마지막 선물을 준비했다. 복돌이를 통해서 말이다. 기훈이가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 깨달았으면 좋겠다. 아버지는 내가 변하기를 바라셨어. 그래서 복돌이에게 재산을 맡기신 거야. 기훈은 뒤늦게 깨달았어요. 아버지의 유언은 복수가 아니라 마지막 사랑의 표현이었다는 걸 말이에요. 그때 복돌이가 방으로 들어와서 기훈의 무릎에 머리를 기댔어요. 기훈은 복돌이를 바라보며 흐느꼈죠. 복돌아, 미안해. 아버지 마음을 이제야 알겠어. 복돌이는 기훈의 손을 핥으며 꼬리를 살살 흔들었어요. 마치 용서한다는 듯이 말이에요. 형, 저도 변할 수 있을까요? 기훈이 민구를 바라보며 물었어요. 민구는 처음으로 따뜻한 미소를 지었죠. 아버지가 그걸 바라셨을 거야. 그날 밤 기훈은 오랜만에 편안하게 잠들었어요. 복돌이가 옆에서 함께 자며 따뜻함을 나눠줬거든요. 아버지의 사랑을 처음으로 제대로 느끼는 밤이었어요. 기훈은 아버지 집에서 일주일을 보냈어요. 매일 아침 복돌이와 함께 산책을 하며 마음의 평온을 찾아갔죠. 그런데 이상한 일이 생겼어요. 복돌이가 자꾸 뒷산 쪽으로 기훈을 이끌려고 했거든요. 복돌아, 거기는 왜 가려고 해? 복돌이는 꼬리를 흔들며 뒷산으로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기훈은 궁금해서 따라갔죠. 산 중턱에 작은 무덤이 하나 있었어요. 무덤 앞에는 작은 비석이 세워져 있었는데 사랑하는 아내 김순자의 묘라고 적혀 있었어요. 기훈은 깜짝 놀랐죠. 어머니 무덤이 여기 있었구나.
기우는 평생 어머니 무덤이 어디 있는지도 몰랐어요. 아버지가 한 번도 알려주지 않았거든요. 무덤 앞에는 늘 깨끗한 꽃이 놓여 있었어요. 아버지가 혼자서 계속 관리하셨구나. 기우는 무덤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어요. 복돌이도 옆에 조용히 앉아 있었죠. 어머니, 저예요. 기훈이에요. 이제야 인사드리네요. 기훈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때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어요. 민구가 올라오고 있었죠. 아버지가 매주 올라오셨어. 어머니께 너 얘기 많이 하셨지. 민구가 무덤 옆에 앉으며 말했어요. 제가 한 번은 몰래 따라와 봤거든요. 아버지가 어머니께 기훈이가 성공했다. 하지만 아버지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하시더라고요. 기훈은 가슴이 아팠어요. 아버지가 얼마나 외로웠을지 상상이 됐거든요. 그런데 마지막에는 다른 얘기를 하셨어요. 기훈이가 언젠가는 깨달을 거다. 진짜 소중한 게 뭔지 말이더라고요. 민구의 말에 기훈은 눈물이 났어요. 아버지는 마지막까지 자신을 믿어주셨던 거죠. 그날 저녁 기훈은 민구와 오영숙 할머니를 찾아갔어요. 할머니는 기훈을 보고 반가워했어요. 어머, 기훈이 아니냐? 많이 초라해졌네. 할머니의 솔직한 말에 기훈은 쓴웃음을 지었어요. 할머니, 죄송해요. 그동안 아버지한테 못되게 굴어서. 아이고, 이제라도 깨달았으니 다행이지. 문수 영감이 얼마나 너를 그리워했는데. 기훈은 할머니와 민구 앞에서 무릎을 꿇었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모르고 살았어요. 민구는 기훈을 일으켜 세웠어요. 일어나. 이제 중요한 건 앞으로야. 기훈은 결심했어요. 자신이 할 수 있는 마지막 일을 하기로 말이에요. 형, 아버지 집 일부를 마을 도서관으로 만들고 싶어요. 민구와 할머니는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도서관? 네. 장문수 기념 도서관이요. 아버지가 평생 사랑하셨던 마을을 위해서요. 기훈의 진심이 느껴지자 민구의 표정이 부드러워졌어요. 좋은 생각이야. 아버지도 기뻐하실 거야. 그날부터 기훈은 도서관 설립에 매달렸어요. 자신의 마지막 재산을 모두 투자해서라도 아버지의 이름으로 도서관을 만들고 싶었거든요. 서울에서 가져온 책들, 기훈이 평생 모은 책들을 모두 기증했어요. 그리고 남은 돈으로 새 책들도 구입했죠. 기훈아, 정말 괜찮겠어? 이러면 너한테 남는 게 아무것도 없어. 민구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기훈은 미소를 지었죠. 형, 저한테는 이제 진짜 소중한 게 생겼어요. 기훈은 복돌이를 바라봤어요. 복돌이는 꼬리를 흔들며 기훈을 바라봤죠. 복돌이와 형, 그리고 이 마을 사람들이요. 이게 아버지가 저에게 남겨주신 진짜 유산인 것 같아요. 도서관 공사가 시작되자 마을 사람들도 도와주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기훈을 차갑게 대하던 사람들도 조금씩 마음을 열었죠. 기훈이가 정말 달라졌네. 문수 영감이 기뻐하실 거야. 공사 중에 기훈은 아버지의 방에서 또 다른 편지를 발견했어요. 복돌이 목줄 속에 있던 그 열쇠로 열 수 있는 작은 서랍이 있었거든요.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기훈아,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너는 이미 변했을 거다. 아버지가 너에게 남기고 싶었던 건 돈이 아니라 사랑하는 마음이야. 복돌이가 그 마음을 지켜주기를 바랐지. 기훈은 복돌이를 끌어안으며 울었어요. 아버지, 이제 알겠어요. 진짜 열쇠는 마음이었구나. 복돌이는 기훈의 얼굴을 하드며 꼬리를 흔들었어요. 마치 아버지의 마음을 전해주는 것 같았죠. 그날 밤 기훈은 복돌이에게 새 목줄을 채워줬어요. 이번에는 은색 열쇠 대신 작은 하트 모양 장식을 달았어요. 복돌아, 아버지가 내게 맡긴 임무 완성됐어. 이제 우리 함께 행복하게 살자.
복돌이는 기훈을 바라보며 환하게 웃는 것 같았어요. 정말로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었거든요. 6개월 후 구례마을에 특별한 날이 찾아왔어요. 장문수 기념 도서관 개관식이 열리는 날이었거든요. 전국 각지에서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그 유명한 진돗개 상속 사건의 후일담을 직접 보고 싶어서였죠. 기훈은 검은색 정장 대신 단정한 회색 셔츠를 입고 있었어요. 얼굴에는 예전의 거만함 대신 따뜻한 미소가 자리 잡고 있었죠. 복돌이는 새 목줄을 하고 기훈 옆에 의젓하게 앉아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장문수의 아들 장기훈입니다. 기훈이 마이크를 잡고 인사하자 사람들이 박수를 쳤어요. 하지만 기훈의 첫마디는 예상과 달랐죠. 저는 평생 아버지를 사랑하지 못한 못난 아들이었습니다. 순간 장내가 조용해졌어요. 사람들은 기훈의 솔직한 고백에 집중했죠. 아버지는 저에게 복돌이를 통해 마지막 선물을 주셨어요. 그건 돈이 아니라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신 거였죠. 기훈은 복돌이를 쓰다듬으며 계속 말했어요. 이 도서관은 제가 아버지께 드리는 마지막 사과입니다. 그리고 이 마을 아이들이 꿈을 키울 수 있는 공간이 되길 바라요. 사람들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진심이 느껴지는 기훈의 모습에 감동받았거든요. 도서관 현판 제막식이 시작됐어요. 기훈과 민구가 함께 끈을 당기자 장문수 기념 도서관이라는 현판이 모습을 드러냈어요. 그 순간 복돌이가 짖었어요. 마치 아버지를 부르는 것 같았죠. 복돌아, 할아버지가 보고 계실 거야. 기훈이 복돌이를 안아 올리자 사람들이 박수를 쳤어요. 그 모습이 너무 감동적이었거든요. 도서관 내부를 공개하자 사람들은 탄성을 질렀어요. 기훈이 정성껏 꾸민 공간이 정말 아름다웠거든요. 한쪽 벽에는 장문수의 사진과 생전 모습들이 전시되어 있었어요. 특히 눈에 띄는 건 복돌이 전용 공간이었어요. 작은 침대와 물그릇, 그리고 도서관 명예관장 복돌이라는 명패가 걸려 있었죠. 복돌이가 명예관장이에요? 어린아이가 신기하게 물어보자 기훈이 웃으며 대답했어요. 네, 복돌이가 이 도서관의 첫 번째 관장님이거든요. 아버지가 그렇게 정하셨어요. 복돌이는 자신의 자리에 앉아서 꼬리를 흔들었어요. 정말로 관장님 같은 위엄이 느껴졌죠. 개관식이 끝나고 며칠 후 예상치 못한 손님이 찾아왔어요. 박정우 기자였죠. 기훈을 비판하는 칼럼을 썼던 그 기자 말이에요. 안녕하세요, 장기훈 씨. 인터뷰 요청드립니다. 기훈은 당황했지만 흔쾌히 승낙했어요. 어떤 마음으로 도서관을 만드셨나요? 박정호의 질문에 기훈은 진심으로 답했어요. 아버지께 죄송한 마음이었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사랑하셨던 이 마을에 뭔가 남기고 싶었거든요. 후회하지 않으세요? 모든 재산을 쏟아부으셨는데. 기훈은 복돌이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어요. 전혀요. 오히려 이제야 진짜 부자가 된 기분이에요. 박정호는 나중에 아들이 찾은 아버지의 진짜 유산이라는 제목으로 감동적인 기사를 썼어요. 이번에는 기훈을 비판하는 대신 응원하는 내용이었죠. 도서관이 문을 연 지 한 달 후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전국에서 책 기증이 쏟아지기 시작한 거예요. 기훈의 이야기에 감동받은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책을 보내온 거였죠. 기훈 씨, 이번 주에만 100권이 넘게 왔어요. 우체국 직원이 웃으며 말했어요. 기훈은 기뻤어요. 아버지의 사랑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지고 있다는 걸 느꼈거든요. 어느 날 저녁 기훈은 민구와 함께 아버지 무덤을 찾았어요. 복돌이도 따라왔죠. 아버지, 도서관 잘 되고 있어요. 매일 아이들이 와서 책을 읽어요. 기훈이 무덤에 대고 말하자 복돌이가 작게 짖었어요.
그리고 민구 형과도 화해했어요. 정말 좋은 형이에요. 민구는 기훈의 어깨에 손을 올렸어요. 우리 이제 진짜 가족이야. 두 형제는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어요. 아버지가 바라던 그 모습이었죠. 해가 지면서 세 명과 한 마리는 집으로 돌아왔어요. 복돌이는 도서관 마당에서 뛰어놀고 있었고 기훈과 민구는 벤치에 앉아 마을 풍경을 바라봤어요. 기훈아, 행복해? 민구가 물어보자 기훈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정말 행복해요. 진짜 유산은 재산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에 남는 거더라고요. 기훈의 말에 민구도 웃었어요. 그때 복돌이가 달려와서 두 사람 사이에 앉았어요. 마치 중재자 역할을 하는 것 같았죠. 평화로움과 만족감이 가득했어요. 아버지 장문수가 바라던 모든 것이 이루어진 거였죠. 저 멀리서 종소리가 울렸어요. 마을 사람들이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이었죠. 기훈은 복돌이를 안아 올리며 하늘을 바라봤어요. 아버지, 감사해요. 정말 소중한 걸 가르쳐 주셔서요. 복돌이가 기훈의 얼굴을 하드며 꼬리를 흔들었어요.